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처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 받은 거 있죠? 자, 우선 1, 2월 달 계획표입니다. 기본적인 민법의 전체 흐름을 잡고서 핵심 이론을 두 달을 볼 건데, 기존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습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본서가 줄치진 부분이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예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11월, 12월 들었던 부분들, 파트별로 이제 어느 부분을 하는지 나오니까 다음 주에. 자, 초보분들은 예습을 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아무것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책 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는데 이 복습은 동영상으로 복습하는 게 좋아요.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고 1, 2월 달은 기본서에 줄을 쳐줄 테니까 강의했던 부분을 기본서에 줄을 쳐주면 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줄치지 않은 부분을 읽어도 상관없는데 읽으면 모르겠죠. 모르는 대로 넘어갑니다. 계속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같이 좀 해주시면 되고, 날짜를 보시면 민법은 8주 만에 끝내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게 강남은 3월 1일이 지금 밑에 보시면 3월 1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아마 중개사법 교수님 수업이죠. 여기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제가 가져와서 그날 민법을 할 겁니다. 3월 2일 날 민법이라고 돼 있죠. 3월 2일도 이제 목요일 제 수업이죠. 그렇게 해서 1, 2월 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카리큘럼이 이렇게 짜질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좀 짜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강의 노트가 필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필기를 지금 모르겠는데 한 1월 한 20일쯤 되면 강의 노트가 나올 거예요. 강의 노트가 나오면 필기는 안 하셔도 좋아요. 필기 대용품으로 강의 노트가 나오니까 안 하셔도 좋은데, 이번 강의 노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칼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 그게 알짜배기 기출지문이 같이 들어가서 파트별로 기출지문을 옆에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직 나올 시기는 멀었지만 그때 나오면 그렇게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1, 2월 달은 아무래도 기본서 중심으로 갈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맨발로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1년 내 맨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다른 것보다도 양말을 자주 삽니다. 자, 이제 민법 공부해야 되는데 페이지 처음에 22페이지 펴시면 오늘 하는 수업이 첫 수업인데, 사실은 1년 내내 수업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거의 한 3분의 1은 합니다. 사실 가장 기초를 하기 때문에 22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여기는 읽을 부분은 줄 칠 부분은 아닙니다. 줄 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줄 칠 때 조심할 게 읽어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줄을 칠 수 있죠. 줄 칠 때 연필로 쳐야 돼요. 줄 칠 때 연필로, 그것도 힘주지 마세요. 연필로 슬슬 따라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형광펜이나 이렇게 볼펜으로 줄 치다가 한참 빨리 읽는데 줄 치면은 볼펜을 줄자를 댈 시간이 없죠. 손으로 쭉 따라올 거 아니에요. 손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항상 바르게 끌 자신 있나요? 하다 보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기 어려워지니까 힘드니까 연필로 슬슬 껐다가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다시 줄자를 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좀 하고, 특히 형광펜 바르지 말아요. 노란색이나 이렇게 형광펜 바르면 안 돼요. 형광펜은 그렇게 줄치고 3월달 가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읽으러 갈 때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책을 무작위로 쫙 펼치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어딥니까?
형광펜 바른 부분. 형광펜 바른 부분이 제일 먼저 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럼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시험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런데 1월달부터 내리 형광펜을 발라놓으면 다 발려있죠. 그럼 이거 안 바른 거죠. 그리고 뭐 1, 서술, 1, 법률행위, 그 다음 또 1, 종류 해가지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시험 나오는 문장은 여기죠. 그런데 형광펜은 여기 발라져 있다. 예쁘게 한데, 그래서 형광펜 발라지는 부분은 기본서에서 딱 시험 나오는 문장, 시험에서 딱 지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형광펜이 발라져야 돼요. 그거 딱 조심해요.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애들 책이나 애들 필기 노트 해놓은 걸 보면 얘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죠?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는 노트가 깔끔하다면 깔끔하고 자기만의 딱 방식으로 딱 선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자, 그거 하나 같지 않을까? 자, 인간의 사회생활은 법이나 관습, 도덕, 종교 등 다양한 사회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법률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앞에 법률이란 글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법률은 법 없어도 산다는 소리 들어봤죠? 법 없어도 산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은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놔둬도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뒤집어서 저 사람은 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가둬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사고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규제하고 간섭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규제하면 상대방은 저절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소 한 마리를 사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 대금을 미리 줘놨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 대금을 미리 준 상태인데 와야 될 날짜에 소가 와야 되죠. 근데 와야 될 날짜에 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래요? 자,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소를 받기로 하고 돈은 미리 줘놨는데 와야 될 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밤에 복면 쓸래요? 복면 쓰고 가서 남의 집 담 넘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적어도 갑도 을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찾아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국가고 그게 법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법원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서 갑은 빨리 몇 월 며칠까지 을한테 소를 건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게 갑한테는 간섭이 됩니까? 근데 갑한테 간섭이 되면 을한테는 보호가 됩니까? 그럼 이건 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관계라는 것은 누군가를 규제하거나 누군가를 간섭하게 되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보호를 받는 역할도 된단 말이에요. 갑을 규제하면 을은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데 친구하고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을이 갑의 약속을 믿고 4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바람 맞았죠. 자, 이제 을은 갑을 끌고 법정에 갈 수 있다. 자, 아까 똑같은 약속인데 약속이 깨지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약속이 깨진다고 해서 법에 가서 호소할 수는 없죠. 그럼 친구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적어도 규제하고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란 거죠. 그럼 법률 관계도 존재하지만 규제하고 간섭하지 않는 비법률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 관계로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간섭하려면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함으로써 소를 한 마리 받을 이익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약속을 깨므로써 이익이 침해됐나요? 그럼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을이 가지고 있어야 법정에 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익이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친구와의 약속은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었죠.
그럼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에 따라 법정을 찾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또는 뭔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침해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 그걸 우리가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 살아가면서 그 내 권리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권리가 다 있어. 이런 소리는 하고 살았나요? 적어도 듣고 살았나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 그 무슨 뜻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권리란 말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권리는 뭔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침해당하면 반드시 법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와의 약속은 깨져도 법에 가서 도움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건 그 사람이 친구하고 약속함으로써 몇 시에 만날 수 있었던 그 이득은 적어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는 깨지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런 권리가 자, 예컨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화가하고 그림을 한 점, 어머니 초상 하나 그려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돈만 받아먹고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어른, 이 갑이라는 화가를 데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깨졌으니까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나요? 적어도 강제로 그림을 그리게 할 수는 없어도 손해배상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법정에 끌고 가려고 어뢰 집에 가니까 갑은 없고 다른 화가 하나가 친구인 화가가 놀러와서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를 데리고 법정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을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는 이익이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이 힘은 죽거나 사나 지하고 계약했던 특정한 사람만을 데리고 가야 되지 세상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자, 을이 갑한테 집 한 채를 사고 잔금을 치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럼 잔금 치고 등기를 이전하면 이 사람은 소유자죠. 그런데 날 좋은 날 잡아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니까 갑이 방을 안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면 갑한테 빨리 짐 빼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집에 웬 노숙자 하나가 와서 집 좋다고 들어누워 있을 수 있죠. 니 뭐냐?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나가면 법에 가서 법을 통해서라도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을은 누가 오게 하겠죠? 을이 계약한 사람은 갑이죠. 그런데 을은 자기가 이 집의 소유자로서 누려야 될 이익이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계약을 맺어보지 않은 생전 처음 보는 병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그럼 을은 갑하고 계약했는데 이 집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그 힘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치나요? 내 집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나가라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는 법에 가서 호소하는 요 힘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호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도 존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권리도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 갈 때 특정인을 끌고 가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가리지 않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채권 물권으로 부른다. 공부를 처음 하면 물권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채권은 들어봤죠. 공부하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이 법률 용어는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 채권이라는 요 채자는 사람이 지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특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청구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다른 말로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이 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하고 청구권은 99%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이란 말 자체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힘.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은 누군지를 가리지 않죠. 이걸 한편 다른 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힘을 가지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면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채권은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은 내 물건을 손대는 누구든지거든요. 그럼 사람은 가리지 않죠. 그럼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럼 절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부른다. 또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힘을 가지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효력이니까 대인효, 이렇게 부르고,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힘이니까 대물효 또는 대세효,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글자 알아보겠나요? 예? 오늘 첫날이라서 엄청 신경 쓴 거거든요. 신경 쓴 게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빨리 지우죠. 여러분 쓰기도 전에 지우기 때문에 필기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강의 노트 놓으면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해도 되니까 듣기나 열심히 듣고 가면 됩니다. 듣고 필기한 부분 이제 다시 복습하고. 자, 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힘,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우리가 채권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이라는 권리나 물권이라는 권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진 않겠죠. 그럼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채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물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는 편의상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물건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이 만들어져야 되죠. 물건행위를 하면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저 둘이는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는지 기준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하면 우리는 저 두 사람은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하면 우리는 저 두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럼 아까 두 사람이 계약을 하기를 화가하고 그림 하나 그려주는 계약할 수 있죠. 주택 사고 파는 계약할 수 있죠. 두 사람이 그날 만나서 계약한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종결됐나요? 앞으로 얼굴을 더 봐야 되나요? 주택을 사고 팔면 계약금, 중도금 가기 위해서 더 만나야 되고, 화가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계약을 하면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 더 봐야 되죠. 그럼 이 두 사람이 한 계약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만들어둔 약속에 의하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남기는 겁니까? 남기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문제를 남기네요. 중도금 주기 위해서 만나야 될 행위, 잔금 치고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또 만나야 되는 행위가 남아있죠. 그럼 이 약속에 의하면 이 계약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약은 채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말로 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번째 동작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을이 갑하고
그림을 한 점 부탁받는 계약을 하고서는 채권행위라고 했죠. 그럼 어리 갑한테 그림 한 점을 그려받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권리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 채권행위를 하면 채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집을 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등기소에 가자, 빨리 등기 나한테 넘겨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행위를 하면 채권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택을 사고 팔았다가 결국 갑이 협조해서 이전 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이 둘이는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있다 없다? 적어도 이 집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볼 일 없죠. 그럼 이 이전 등기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약속에 의하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안 남기는 겁니까? 그럼 이거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그럼 주택 사고 팔기 위해서 한 계약은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그런데 등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요 등기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럼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하나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는 것 없는 것? 먼저 채권행위를 하고 그 다음 물권행위를 마쳐야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물권행위를 하면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물건은 이제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나요?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처분하고 집에 갈 수도 있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한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우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의 종류를. 자, 이렇게 물권행위 채권행위를 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기억에 오래 가려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채권행위, 남기지 않으면 물권행위라고 했죠. 이걸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어놔야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승강기 딱 타면 느낄 겁니다. 오늘 뭐 배웠는지. 그럼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남나요? 그럼 이걸 지하철 환승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의 지하철 노선 가지고 안 된다면 나는 반드시 갈아타야 되죠. 그럼 환승한다는 것은 적어도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채권행위의 개념으로. 그럼 물권행위는 내가 가야 될 것이 그 노선의 종점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난 겁니까 이제? 그럼 종점의 개념으로. 물권행위는 종점의 개념으로, 채권행위는 환승의 개념으로 잡아놓으면 이야기가 좀 편쳐.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어찌 되느냐면 기억에 다 없죠. 도망가고 이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환승을 왜 적었지? 뭘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내가 종점을 왜 적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중간에 들었던 기억은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동영상 듣고 다시 복습하면서 아 저거였네 이렇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자. 자, 22페이지에 자, 인간의 사회생활고 둘째 줄에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와 즉 의무를 지는 자와 법에 의해서 옹호되는 즉 권리를 갖는 자와의 관계,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결국 규제와 간섭이죠. 규제나 간섭을 당하는 자는 의무를 진 거고 규제나 간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권리를 가진 거고. 자, 그까지 딱 읽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게 이 과정이 수업하는 과정이 기본서 순서대로 쫙 나가지 않거든요. 논리 과정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갑자기 22페이지를 하다가 저 100몇 페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복습을 하려고 책을 볼 때는 끊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그 기본서 위에다가 연필로 22페이지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야 나중에 책으로 복습할 때 제대로 따라올 수 있죠.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눈치껏 하세요.
자, 184페이지로 갑니다. 자, 184페이지 가니까 물건과 채권 나오나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무엇인가를 청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1번 채권의 제일 끝에 줄에 가니까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대인권 또는 상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고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따위가 그러한 권리인데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건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대물건이라고 하고 또한 물건은 채권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방금 강의했던 채권 물건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무슨 책이 계속 199페이지로 갑니다. 자, 199페이지에 그 물건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나요? 최고 밑에 설명되어 있죠. 전체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의 행위를 가리켜 물건행위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건행위가 행해진다. 이때 그 채권행위를 물건행위의 원인이 됐던 원인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행위와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가 핵심인데 그건 지금 빠져 있고 다만 물건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보통은 채권행위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 계약할 소유권 부동산 하나 사고 팔 때는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겠죠. 그럼 계약은 채권행위고 등기는 물건행위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 이전 등기 행위는 채권행위다 물건행위다. 물건행위라고 했죠. 앞으로 이전 등기가 나오면 물건행위입니다. 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는 항상 물건행위란 말이에요. 목소리 속도는 괜찮나요? 저는 죽겠죠. 원래 이거 2배로 가는데 천천히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 서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저당권 등기가 되면 등기는 물건행위라고 했으니까 물건행위를 하면 만들어지는 권리는 물건이 돼야 되죠. 저당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그럼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갑이 주어진 돈을 날짜까지 안 갚으면 을은 그 주택을 경매 들고 가서 팔아서 자기 돈 찾아갈 수 있나요? 이때 중간에 이 아파트의 집주인이 바뀔 수 있죠. 집주인이 바뀌든가 말았든가 을은 상관없이 경매하러 갈 수 있다 없다. 그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은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병의 입장에서 딱 보면 병은 물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아니, 병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병도 물건자죠. 그럼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병도 내 집에서 내가 소유자임을 방해하는 누구든지 다 나가라 할 거고 등기도 지우라고 할 거고 을도 물건자로서 나는 어쨌든 돈 못 받으면 나는 들고 가야 되겠다 할 거고 그럼 이제는 같은 물건을 지닌 둘이서 서로 붙어서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
권리와 권리가 충돌했을 때 누가 우선하는지 기준이 잡혀 있어야 세상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봤으면 같은 권리끼리 서로 부딪힐 때 누가 우선하는지 우선순위를 잡아주자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권 채권은 기본인 거고 당연히 뜻은 실제로는 이거 하기 하고 온 거죠. 이제 그럼 자, 첫 번째 이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자,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기준이 하나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을 보고서 법원이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부 처음 하시는 분, 민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 공부 자체가 처음이죠. 이 아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죠. 아는 단어. 소유권 이제 배웠죠. 제한 물권은 처음 보죠. 그럼 한 개는 배워도 아직 아삼삼하고 하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럼 결론은 알 수 없죠. 그럼 아는 단어라고는 충돌, 우선한다 이렇게밖에 없죠. 책으로 예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한 문장을 보고서도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무슨 책으로 예습을 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서 하시라고 들었어. 복습을 처음에는. 책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은 책 볼 능력이 될 때 보러 가라고. 적어도 줄친 부분은 동영상 보면서 같이 하면 복습할 수 있죠. 그렇게는 하시라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하는 기능이 있나요? 남한테 빌려주고 수익 내는 기능이 있죠. 처분하는 기능도 있죠. 그럼 권리가 가진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래서 이 소유권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은 권리가 가진 하나하나의 기능이죠. 그럼 사용하는 기능, 수익하는 기능, 처분하는 기능, 이 권리의 기능을 우리는 줄여서 앞으로 권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권리하고 권능은 어떤 관계입니까? 권리를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면 만약에 권능은 어디에 비유하면 될까요?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엑셀의 개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 하나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앞으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금 5억으로 세 줄 수 있나요? 2년 동안 남의 집에 세 들어가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세입자인 전세권자는 그 집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중간에 남의 집을 팔아먹을 수 있다. 자, 기능 중에 두 개는 있어도 한 개는 없죠. 완전한 겁니까? 제한된 겁니까? 그래서 제한 물권이란 말이에요. 자, 제한 물권이긴 한데 사용 수익은 가능하나요? 그래서 용익 물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용 수익은 가능한 용익 물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배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을 잡는 권리는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돈 못 갚으면 처분할 수 있죠. 은행 직원이 돈 갚을 때까지 감시하면서 같이 살던가요? 돈 빌리러 가니까 은행 직원이 집 하나 싸던가요? 자, 그 집은 여전히 은행이 사용한다, 집주인이 사용한다. 그럼 사용 수익하는 기능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지배하다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는 힘만 가진 거죠. 그럼 기능이 제한되어 있나요? 제한 물권. 자, 그럼 처분만 가능한 제한 물권을 우리는 앞으로 담보 물권이라고 부른다. 이런 담보 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잡혀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해서 한 거다. 외화를 빼돌린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데 담보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나요? 이 어려운 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담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뭔 뜻이냐면 코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아니, 중학교도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도 공부 안 하고 공부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법률 용어가 입에서 술술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식적인 용어, 아버지가 빌렸는데 내가 그 썼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담보를 잡았다 이렇게 법률 용어가 술술 나온다는 것은 누가 불러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쓸 때 용어가 나올 수 없고. 당신이 왜 그 집에서 살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소유권자인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 용어가 함부로 나오는 용어가 아니거든. 자, 그럼 이제 저당권도 제한 물권, 전세권도 제한 물권인데 이제 해결됐네요. 갑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면 뒤에 이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물권자가 나와도 은행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합니까? 그럼 은행은 집주인이 바뀌는 걸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처음 하는 것도 아니죠.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러 갈 수 있죠. 그때 은행은 그 주택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나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계획이 있는지 묻든가요? 묻지 않던가요? 왜 은행이 그걸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 한들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기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온들 내가 항상 이긴다면 나는 그 사람 생기든 안 생기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해결됐죠? 자, 그런데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합니까? 이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서 이렇게 이제 응용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물론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소유권은 기능이 몇 개입니까? 3개를 갖고 있죠. 제한 물권은 적어도 1개나 2개밖에 없죠. 기능을 많이 가진 권리와 기능을 작게 가진 권리가 붙으면 누가 이겨야 상식입니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을 작게 가진 권리가 우선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보고 그리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워놓으니까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응용이 잘 안 돼. 자,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면 갑이 소유자로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가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2년 동안 을한테 맡긴 거죠. 전세금 받고 스스로 제한한 거 맞나요? 갑이 자기 소유권의 기능을 지가 제한했죠. 갑하고 을이 붙으면 누가 이겨야 된다? 을. 자, 이 주택이 중간에 팔려나갈 수 있나요? 그럼 병하고 을이 붙어도 을이 이기죠. 병은 스스로 제한한 적이 있나요? 근데 왜 병과 을이 붙어도 또 을이 이깁니까? 자, 이 병이 갑한테 집을 샀을 때 소유권을 승계받을 때는 좋은 것만 받나요? 다 받나요? 그럼 자기가 승계한 소유권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병이 을이 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안채받았죠. 그럼 감수하고 받았네요. 권리만 받는 게 아니라 채무도 승계받았죠.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권이 언제나 없어. 자, 이 기준이 하나 섰다는. 자, 두 번째. 자,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아니까. 자, 2월 1일 날짜와 3월 1일 날짜 저당권이 두 개가 있으면 나중에 빚잔치가 시작돼서 이 집이 경매돼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싸움합니까? 돈 찾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적어도 을이 병보다는 먼저 돈 찾아가나요? 그럼 같은 제한 물건끼리 충돌하면 먼저 승립한 권리가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우기 전에도 알았죠? 상식으로.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첫 번째 기준이고, 자, 갑이 을한테는 4월 1일 날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을 잡아줬는데 그 아파트를 6월 1일 날 전세 줄 수 있나요?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 굉장히 평화롭죠? 하나는 집주인, 하나는 세입자, 하나는 은행. 평화롭습니다. 갑이 나중에 돈 갚으면 또 평화롭습니다. 문제는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아서 이게 경매가 딱 돼버렸어. 결국 경락을 A가 받으면 이제 시끄러워졌죠. 그럼 A가 거주하려고 이삿짐 들고 오면 이미 살고 있는 자가 있죠. 이 세입자는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경매가 진행된 것은 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갔죠. 그럼 전세권도 제한물건, 저당권도 제한물건이죠. 같은 제한물건끼리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하죠. 그럼 이때 이 저당권자는 2달 빠르니까 이 세입자는 쫓겨납니다. 이 세입자는 억울할까요? 이 세입자는 이런 사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들어갔습니까? 그럼 대비했어야지.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병이 2월 1일이면 이제 거꾸로 세입자가 빠르죠. 그럼 경락이 되더라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럼 경락이는 억울합니까? 아니요. 경락이는 자기가 경락받은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봤죠. 그래서 억울할 게 없어. 똑같아요. 자, 이제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진짜 시험은 을이 4월 1일 저당권이고 정이 10월 1일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병이라는 6월 1일 날짜에 전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이 될 수 있죠. 경매 신청한 자보다는 세입자가 날짜가 빠르나요? 그런데 자기 앞에 1번도 있나요? 그럼 이 경락인이 방 빼라고 했을 때 이 병은 방을 빼야 되는지 살다 갈 수 있는지. 예? 그럼 방을 빼고 안 빼고 결정하는 것은 경매 신청한 자와의 순서를 따지는 겁니까? 1번과의 순서를 따지는 겁니까? 그거 공식 하나. 평생 갖고 가야 될 공식. 경매 가서 써먹습니다. 또. 그분 앞으로 경매를 들어도. 자, 1번 저당 앞에 있으면 살아남나요? 1번 저당 뒤에 있으면 나가야 되나요? 예, 끝.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는 따지지 말아라. 앞으로. 항상 1번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럼 내가 남의 집에 새 들어갈 때 그 집에 등기부등본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나는 발 쫙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게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한다. 그럼 세입자가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1번 최우선 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지 경매 신청한 자의 관계가 아니죠. 그거 하나 깨닫는 거.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합니까? 원칙은 물건이 우선해야 되겠죠. 이게 뭘 뜻하느냐는 거죠. 이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갑의 주택을 담보로 을이 1990년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1억.
A가 85년도에 차용증 받고 5천만 원 빌려줬다. B가 95년도에 차용증 받고 5억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 강양 교수가 학개론 수업 들었나요? 제발 좀 90년으로 하지 말고 2016년, 17년 현실에 맞추래. 흘러간 거 하지 말고.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간 걸 하느냐면 이게 그때 판례 날짜거든. 실제 판례가 이때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판례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이제 자꾸 과거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추래. 뭘 알아야.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자, 갑은 6억 5천이 있어야 빚잔치 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6억 5천이 안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죠. 가장 많이 빌려준 자는 B, 가장 먼저 빌려준 자는 A, 저당 잡은 자는 을이죠. 이 주택 팔아서 3억에 팔리면 돈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자는 A입니까? B입니까? 을입니까? 자, 가장 먼저 빌려준 자, 가장 많이 빌려준 자가 아니라 을이 가져갔다는 것은 차용증만 있는 자는 채권이죠. 얘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이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뜻은 시간도 무시한다는 것, 액수도 무시한다는 것. 자, 시간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뜻이라면 그럼 이제 이런 건 어찌 되냐. 그럼 을이 90년에 남의 집에 새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 살다 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죠. 이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임차권은 왜 채권입니까? 아까 전세권은 등기하면 물건이었죠. 근데 왜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이 두 사람은 계약한 걸로 모든 것이 종결입니까? 2년 동안 얼굴을 더 봐야 됩니까? 24번을 만나야 돼. 월세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일러 고장나면 뛰어와야 돼. 고쳐주기 위해서. 그럼 계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얼굴 볼 일이 남았죠.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있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채권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권리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90년 2월 달에 들어갔다가 90년 4월 달에 이 집이 팔리면 계약기간 2년하고 들어갔는데 2달도 안 돼서 집주인 바뀌었죠. 병이 나가러 가면 을은 살다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합니까? 그럼 얘는 쫓겨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세입자는 자기 날짜를 못 지키고 쫓겨날 수도 있나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대한민국이 힘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짜도 보장 못 받고 중간에 집주인이 쫓겨나면, 집주인이 바뀌면 그냥 쫓겨나고, 보증금조차도 새로운 주인한테 받지를 못해. 채권이니까. 채권은 지하고 계약했던 사람 쫓아다니는 권리니까. 그럼 보증금도 떼일 확률이 많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등기가 되면. 그럼 등기가 안 되면, 그럼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도 있고, 등기되면 전세권이란 말이에요. 등기가 돼버리고 난 뒤에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죠. 제한물건이 우선하죠. 이제 발 뻗고 가나요? 살다 갈 수 있죠. 전세권 등기는 지 혼자 가서 합니까?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집주인이 협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집에 전세 산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 전세가 등기되어 있다는 소리는 10번 중에 한 번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다, 채권이다. 등기가 안 되면. 그럼 채권이 돼버리면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죠.
국가에서 만들어준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제도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임차권을 등기를 해라. 임차권을 등기하면 등기된 시점부터 물건자만큼 보여줄게. 아까 전세가 실패한 게 집주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실패했죠. 이것도 등기를 집주인이 협조해야 된다면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 갑은 거절할 수 없어야 돼. 거절할 수 없고 강제로 가야 된다면 이게 강력하죠. 근데 이게 국회를 통과할 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처음부터 집주인이 등기 같은 거 요구할 것 같으면 집 안 빌려준다고 도장 찍자라고 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제도는 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이 제도는 다 실패한 제도. 자, 힘없는 세입자가 그렇게 불쌍하면 국가는 그냥 보여주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보하면 되죠. 그런데 전세권 등기해라, 임차권 등기해라, 등기를 해야만 보여주고 있죠. 왜 국가는 세입자 보호할 때 등기를 요구할까요? 자, 이 집을 산 병은 죄인입니까? 자기 돈 주고 정당하게 집을 샀죠. 그런데 느닷없이 알지 못하는 자가 툭 튀어나와서 내가 네한테 이기는데, 네가 내한테 돈 내놔야 되는데 병은 손해보나요? 그런데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이 집을 사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보입니까? 대비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병도 보호하고 을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등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럼 국가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네요. 집주인 협조 없이 세입자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눈에 등기만큼이나 쉽게 소유자 아닌 자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보호하면 제3자도 보호되고 세입자도 보호되나요? 그래서 찾은 방식이 전입신고.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집주인 협조 없이 하죠. 그런데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제3자 눈에도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전입신고 가지고 보호하면 되죠. 근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갖고 보호하는 제도지 전입신고 갖고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럼 민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전입신고 가지고 채권자를 물건자만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자, 우리나라는 민법을 개정했을까요? 새로운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공장임대차보호법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럼 전입신고라는 거 갖고 이제 보호한다는 거.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누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죠.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실패했지만, 또는 전입신고가 되면 이제는 물건만큼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집에 4월 1일 날 전입하고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이 집주인이 바뀌면 이 을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러나 이 저당권이 그럼 5월 1일이면 경락이 돼도 쫓겨날 일이 없죠. 근데 저당권이 3월 1일이면 저당권이 빠르죠. 이때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럼 결론은, 자, 전입신고된 이 임차인이 채권자가 보호되는 것은 물건을 뛰어넘어서 보호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건하고 순서를 잡겠다는 거예요. 물건만큼 보호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서울에서 1억짜리에 살고 있다면 쫓겨날 때 쫓겨나도 순서가 뒤에 있어도 혹시 3,400만큼은 순수도 무시하고 먼저 챙겨 먹을 수 있나요? 이건 순서가 뒤에 있는데도 물건을 초월해 버렸죠.
이건 물건만큼 보호됐다. 물건보다 우선했다.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도 존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제 한번 보자.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받을 거 받고 가면 법정에 올 일이 없죠. 그럼 우리 관여할 이유가 없죠. 법정에 오지 않고 저끼리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여를 왜 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까? 그럼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세계 중에 한 개나 갑은 권리가 있고 어른 권리가 없어서 갑의 손을 들었다고. 두 번째는 둘 다 권리가 있는데 어리 우선했겠지고. 세 번째는 둘 다 권리가 없겠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권리의 우선순위를 잡고 있어야 돼요. 분쟁만 발생하면 누군가의 손을 들기는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준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합니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를 따지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만큼 보호되거나 심지어 물건보다 우선할 수도 있나요? 보러 갑니다. 192페이지. 22페이지에서 184페이지로 갔다가 190 아까 몇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190페이지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잘 적어놔야 되겠죠. 두 달 내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그 192페이지 1번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 있죠. 자, 원칙 종류가 다른 물건이면 동일 물 위에 병존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같은 부동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설정될 수도 있고 이들 물건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등기해야 된다는 거고. 자, 2번 예외. 제한 물건은 성질상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고 했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봤고. 자, 2번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밑에 동일물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병존하면 그 성립의 시간적 선호와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 시간 무시한다는 거죠. 자, 다만 채권이 물건에 우선하는 예외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 두 개.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있죠. 물건보다 우선한 게 있죠. 그렇게 머릿속에 딱 나누었어. 그럼 그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물건보다 우선하는 겁니까? 물건만큼 보호되는 겁니까? 물건만큼. 가등기도 물건만큼. 단 1번의 그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아까 소액임대차 있죠? 서울에서 1억에서 3,400까지는 그거는 물건보다 우선하는 거지. 이거는 편제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건만큼 보호되는 것도 있고 물건보다 우선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자, 2번, 3번은 물건만큼 보호되는 겁니다. 1번은 물건보다 우선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3번에 읽어보시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갖춘 부동산 임차권이나 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권은 그 후에 성립하는 물건에 우선한다. 뒤집으면 그 앞에 있는 물건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시키는 거잖아요. 채권 물건보다 우선했다가 아니고 물건만큼. 자기 날짜가 빠르면 보호되고 늦으면 보호 안 되고. 첫 시간에 이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물건의 우선순위, 권리의 우선순위가 기본. 쉬었다가 보러 갑니다.